좀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술 문화는 크게 이제 음악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문학에 대해서는 앞서 그 한국의 문학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한국의 예술 문화 안에서 음악, 그다음에 미술 이 두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의 예술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중문화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급 문화이면서 순수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의 한국의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그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게 될 미술의 그러한 부분들도 고급 문화와 순수 문화의 개념에서의 음악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대중문화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대중문화를 뺀 나머지 어떠한 순수 문화와 고급 문화의 전통성과 흐름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먼저 한국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의 예술 문화 중에 음악. 음악이라는 것은 한국 음악을 분류해 보면 개화기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 음악인 국악, 그 다음에 개화기 이후에 유입된 서양 음악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화기 이전에 존재했던 국악과 개화기 이후에 유입된 서양 음악이라고 했을 때 서양 음악은 우리가 이제 순수 예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순수 음악의 측면은 바로 클래식이죠. 클래식. 서양 음악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클래식이나 혹은 오페라 정도가 되겠죠. 뮤지컬은 대중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오페라를 대중 문화적으로 해석해 놓고 활성화시킨 게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는 중세에 어떠한 만들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훨씬 이를테면 클래식 같은 경우는 서양의 어떠한 중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클래식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양의 중세 음악과 같은 시기에 나왔던 음악 하면은 바로 국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국악이 실제로 이제 한국의 이제 그 국악을 갖다가 연주하는 그 악단이라든지 혹은 국악적인 요소들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대중문화계의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날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날치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날치 밴드죠. 그 이날치 밴드의 그 이날치는 원래 이제 조선 후기에 그 8대 판소리 명창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이날치 선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그 이날치 밴드의 대표적인 이제 히트했던 노래가 범 내려온다 아닙니까? 봄 내려온다. 여러분들도 한번 안 들어보셨다면 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굉장히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면서 재밌게 잘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악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죠. 어,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런 그 대중문화 안에서의 어떤 국악과의 접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국악의 맥을 이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중문화계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악의 공연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악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 이를테면 무형문화재들도 다 있고 전통 국악의 계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음악의 정의. 그래서 한국 음악이 뭐냐? 그랬을 때 한국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민족 문화로서의 어떠한 동질성을 지닌 한국 사람이 향유하는 장단, 가락, 그다음에 민족의 멋, 정서가 담겨 있는 한국의 민족 음악을 한국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앞서 이제 전제했던 것이
한국의 예술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대비되는 순수 문화, 그다음에 고급 문화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국 음악이라는 것도 그 순수 문학과 고급 문화, 예술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음악이라는 것은 이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악의 전통성을 이어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현재적인 것들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국악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악의 어떤 악기 같은 것들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어떠한 시도가 될 때 그게 이제 한국 음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화성보다는 음색의 조화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색이 좋아. 그러니까 이 한국이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화를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화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음악에서도 역시 조화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 계통의 장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음악의 빠르기는 템포의 기준을 호흡을 그러니까 템포의 어떤 기준을 호흡에 둬가지고 서양 음악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음계는 향악의 경우는 5개, 악은 7개, 당악은 6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음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를 이야기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이제 음계 아닙니까? 그걸로 서양 음악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궁상각치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음계를. 그래서 이제 이 궁상각치우가 기본 음계입니다. 기본 음계. 거기에 악이 궁상각치우 안에 변치와 병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악에는 변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변궁이라는 것은 그 치를 그러니까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음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 음계가 한국의 경우는 궁상각치우 이 5개의 음계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양 음악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뭐 궁상각치우가 어떤 음계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한데 그렇지만 이제 궁상각치우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배울 때는 그냥 한국의 전통 기본 음계는 궁상각치우야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궁상각치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이 궁상각치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중국 음계를 가져온 겁니다. 중국의 음계를.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오음을 가져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궁상각치우를 보면 궁은 도에 해당되고요. 상은 레에 해당되고요. 각은 미, 그 다음에 치는 솔, 그 다음에 우는 라에 해당됩니다. 그 율수를 따져보면. 그래서 서양 음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궁이 도, 그 다음에 상이 레, 그 다음에 각이 미, 그 다음에 치가 솔, 그 다음에 우가 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향악과 악, 당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과 당악은 주로 궁중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중음악.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 형태가 악과 당악이고요. 향악은 그 외에 어떠한 음악들을 향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음악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향악, 그러니까 악과 민속악. 민속악은 향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한국의 악보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나타내 가지고 음의 길이를 읽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한국 음악의 연주는 각 악기가 최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우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사물놀이 공연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사물놀이 공연을 할 때 악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 뭐냐면 그 사물놀이를 하면 북, 꽹과리, 징, 북 이렇게 네 개거든요. 사물 네 가지의 어떤 악기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게 사물놀이거든요. 그러면 북, 꽹과리, 징, 북을 가지고 이제 그 연주를 하는 건데 거기서 보시면 꽹과리가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꽹과리가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꽹과리가 굉장히 빠르게 장단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꽹과리를 치는 사람이 나머지 징이나 북 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고개를 맞춰가다가 자기가 흥이 겨우면 더 연주를 더 빠르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면서 나머지 징, 북 그 치는 사람들이 그 꽹과리 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그 어떠한 연주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사물놀이 한번 쳐가지고 보시면 그 사물놀이 공연 같은 걸 한번 조금 보시면 그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은 굉장히 흥겹죠. 굉장히 흥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가서 공연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물놀이는 방금 얘기했듯이 네 가지 그 악기를 가지고 북, 꽹과리, 징, 북 이렇게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음악은 궁중음악을 포괄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 다음에 궁중 밖의 모든 민간음악을 아우르는 민속악.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향악이겠죠. 그래서 신앙악과 민속악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된다. 궁정악, 정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악은 주로 이제 궁중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그 안내해 드릴 그 유튜브 부분에 보셔도 종묘 제례악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어떠한 종묘 제례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적입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이렇게 조용하면서 제례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적 측면들이 강조도 있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궁중 밖의 민간 음악들은 굉장히 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사물놀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농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거나 혹은 농사를 다 거둬들였을 때 수확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농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겹거든요. 그게 왜 흥겹느냐? 즐거움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꽹과리 같은 그러한 악기들이 그런데 조그마한 그 손에 잡히는 꽹과리라는 그 악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즐겁고 흥겹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의 악기는 관악기. 그래서 금, 당적, 지, 소관자, 약, 적, 소, 퉁소, 단소, 관, 피리, 태평소, 생황 이런 것들이 이제 관악기가 있고요. 그다음 현악기, 아쟁, 해금, 거문고, 가야금, 그다음에 대쟁, 금, 술, 양미자, 당비파, 월금, 공후, 양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가야금인데 가양금을 잘못 찾았네요. 그다음에 타악기로는 편종, 특종, 변양, 울라, 평경, 특경,
자바라, 징, 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고요. 관악기, 현악기, 그냥 타악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가야라는 나라,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가 병합한 가야라는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 가야에서 만들어진 금입니다. 금. 그래서 이렇게 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야금. 그래서 가야에서 만들어진 금이다. 그래서 가야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관악기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퉁소 같은 거죠. 퉁소나 단소를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부는 거죠. 부는 거 주로 이렇게 부는 게 이제 관악기라면 현악기라는 이렇게 퉁퉁퉁 퉁겨가지고 하는 거죠. 타악기라는 건 이렇게 때려가지고 한다는 거죠. 딱 때려가지고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기 이렇게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 현악기라는 건 이렇게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현을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튕겨가지고 하는 거. 타악기라는 것은 두드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악기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쳐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의 전통악기에 대한 또 저희가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한국의 이제 전통악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음악의 이제 전개를 한번 봅시다. 한국 음악의 전개 했을 때 먼저 삼고 시대에는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과 같은 제천 의식에서 음악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상고 시대의 어떠한 그 영고, 무천, 동맹과 같은 제천 의식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종합 예술이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제천 의식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면 일단 뭡니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문이 있거든요. 그럼 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일종의 이제 글로서 우리가 제사 지낸다는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문에는 문학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음악을 연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악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또 춤도 춥니다. 그러면 무용적 요소가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천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주변에 어떠한 것들 그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림들을. 그러면 미술적 요소들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천의식이라는 게. 다음으로 이제 삼국시대 보시면 고구려의 어떤 안악3호분 무덤 안에 주악도 그러니까 연주하는 그 그림이죠. 음악을 연주하는 그림 안에 보면 검은고, 북 이런 악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고, 각, 공우, 쟁, 적 등의 악기와 연주단의 존재가 소서와 북서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아까 이제 가야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야에서 만들어진 가야금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음성사라는 전문 음악기관이 설치되었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삼국시대의 한국의 음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시대는 신라의 어떠한 향악과 당악을 계승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이후에 송에서 소개된 악이 발전돼 가지고 왕립 음악교육기관인 대학서가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악, 당악, 악이 비로소 현재의 어떤 그런 형태로 갖추어진 게 고려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 보면 조선 전기는 고구려의 어떤 향악, 당악, 아악 등을 계승 발전시켰지만
양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궁중음악이 위축되면서 민속악이 이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민속악이 발전하게 돼서 그 민속악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에 오게 되면 궁중음악은 몰락하지만 정악을 계승하려는 조양구락부가 결성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판소리의 변형인 창극이 이제 판소리를 좀 바꿔가지고 창극, 극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과 같은 겁니다. 일종의 뮤지컬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극은 지금도 창극단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가끔 공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 국악의 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 국립국악원이 만들어지고요. 65년에 국립창극단을 통해 가지고 국악의 전통을 잇고 그다음에 탈춤, 그다음에 마당극, 그다음에 풍물, 마당굿, 대동놀이 등을 통해서 전통의 한국 민속음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춤이라든지 마당극이라는 것은 이제 마당놀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 마당놀이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 마당놀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그러면 뭐냐면 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을 그 마당이죠. 우리 한국 마당 같은 그러니까 넓은 광장 같은 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으면 그 가운데서 마당놀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극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당극 혹은 마당놀이라고 하죠. 풍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거 뭐예요? 사물놀이라든지 농악 이런 것들이 일종의 풍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당굿이라는 것은 굿입니다. 굿. 그러니까 굿이라는 것은 무당들이 굿을 하죠. 그 마당굿이라는 것은 그 굿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 굿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당굿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대동놀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곶싸움이라든지 차전놀이 같은 그 한국의 전통 놀이가 있거든요. 그걸 할 때 그 음악을 같이 연주하면서 막 힘을 북돋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대동놀이의 민속 음악들이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떠한 그 행사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연이 열리고 이러면 시간을 내셔서 가셔서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미술. 미술. 그래서 한국 미술이라는 것은 한국 민족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시각적, 공간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조형 예술로서 민족의 어떤 어리라든지 멋, 정서가 담긴 한국의 민족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미술 하면 일종의 동양화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양화. 동양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동양화가 동양화와 서양화로 이제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확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양화라는 것은 한국의 어떤 전통 미술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서양화는 근대에 유입된 어떤 서양의 화풍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려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그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은 무엇이냐, 특징은 뭐냐 그랬을 때 무기교의 기교이고 무계획의 계획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기교를 부리기 위한 기교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난을 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난을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양난, 서양난 그 식물 있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동양난을 이제 주로 많이 가지고 그리죠. 그러면 이제 이 난 선물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개업식이나 이런 데 있을 때 한국의 전통적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 선물을 많이 합니다. 난 선물을. 어떠한 그 난이라는 게 그 이런 거죠. 동양의 멋과 미를 갖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난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난도 좀 비싸고요. 실제로 그 난식물 자체도. 그리고 이제 난을 친다라는 것도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인격 수양의 한 측면으로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난을 치는 것은 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난을 친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난을 치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난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난을 친다 그럴 때는 자기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 지금부터 내가 그려볼게 하면 난 그림을 자기가 막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시면 그 난을 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이 없이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사고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통 이제 동양화 안에 주로 이제 조선시대 보면 동양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전문 화가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인 계급들 양반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양반 사대부들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양화를 그려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난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사군자를 그려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매난국죽이거든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사군자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양반들이. 그거는 이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가 어떠한 양반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그런 식물이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사군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식물인데 군자의 어떠한 기계가 남아있는 사군자다. 이건 뭐 중국도 동일한데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여백의 미라는 것이 동양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백의 미라는 것은 난이 쳐져 있는 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자체가 서양화가 같이 모두 채워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난 그림은 검은 물 하나 가지고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검은색으로 하나 그려놓는데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얀색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백의 미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한국적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비정제성이죠. 그러니까 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여러분 이제 실제로 거기 가서 앞에서 보시면 이게 균형미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제돼 이렇게 막 딱 갖춰져 가지고 이렇게 막 맞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데 되게 아름답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균형미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정제성이라고 하면 보시면 되는데 어떤 보시면 참 말로 하기가 참 그러하네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균형미라는 게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으로라도 보시면 알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무관심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그 목재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재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무늬를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도 그대로 살리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들도 똑같이 그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이어받아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미술에는. 그러니까 한국 미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가구 같은 걸 봐도 여기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거죠. 다음에 자연스러운 조화의 아름다움. 역시 이제 조화죠, 조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궁궐을 가봐도, 궁궐 그러니까 창덕궁 비원 같은 데를 가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 미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원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쫙쫙쫙쫙 맞춰가지고 꾸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어떤 정원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과 그 다음에 자연이 이어지고 조화를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의 특징.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 미술의 전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상고시대는 방구대 암각화 등을 통해서 풍요로우며 그 다음에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작품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삼국시대에 와가지고는 먹과 채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생동감 있는 채색들이 두드러지고 고구려의 어떤 영향을 받은 백제 역시 생동감 있는 고분벽화를 그려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는 당의 궁정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회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실용적 목적과 감상 목적으로 작품이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 목적과 감상 목적이라 그랬을 때 실용적 목적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여기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생동감 있는 고분벽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고분벽화를 왜 그려놓겠습니까? 그리고 그 벽화 같은 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악화괴범 이렇게 그 하는 것은 그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악화괴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니 악화괴범보다 그 여러분 조선의궤가 있거든요. 조선의궤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궁중에서 일어났던 행사들을 그림으로 이제 막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의식이 행해졌고 거기 인물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 목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뭡니까? 야, 이렇게 멋지게 했구나라는 감상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좀 두드러지게 고려시대 때부터 그게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도화원이 설립돼 가지고 화원 실제로 전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었고요. 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대부와 승려도 그림을 그렸고 그림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게 고려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떤 승려화가의 활동은 이제 제약이 되었지만 화원들의 회화와 더불어서 문인회화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어떤 문인회화들이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화품을 수입해 가지고 독특한 한국식 화풍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견파 화풍이라든지 절파 화풍,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 화풍, 그 다음에 남종 화풍, 그 다음에 풍속 화풍 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어떤 조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떠한 그 천재 화가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독특한 어떠한 식의 그림들을 그려냈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전통을 계승하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새로운 서양화,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화가 유입되면서 서양화가들이 이제 배출되면서 동양화와 서양화 화풍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각자의 화풍을 이제 발전시켰고 그것이 이제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서로 이제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그리는 이를테면
동양화는 주로 화선지에 그리는 것에 비해서 서양화는 주로 캔버스에 그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의 순수 미술이 발달되어 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링크를 소개해 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종묘 재래악 공연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통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선 후기 세 명의 화가들을 통해서 화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큐를 소개해 놨으니까 그거를 시간이 되시면 좀 보시고 한국의 어떠한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주로 예술문화죠.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